오늘이라는 가능성. 지난 여름 이런저런 고지서들을 정리하다가 꽤 비싼 보험료 청구서를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올해 미국에서 1년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유학하는 6년간 남의 나라에 낸 의료보험료가 꽤 많은데 크게 아파본 적이 없으니 한 번도 제대로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천을 뽑기 위해 건강진단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면 세계 최고 의료기관이라고 네로라 하는 세계 굴지의 부자들이 떼돈을 내고 일부러라도 온다는데 나는 이왕에 여기 와 있지 않은가. 게다가 얼마 전에 아는 수녀님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특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 적어도 암 검사는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화로 예약을 하니 석 달 후인 2주일 전에야 겨우 검진 날짜가 잡혔다. 담당 여의사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가슴 검사부터 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유방암 검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매년 학교에서 하는 간단한 검진만 했을 뿐 이제껏 한 번도 정식으로 유방암 검사를 안 해보았다고 대답하니 의사는 조금은 가장되게 놀란 표정을 짓더니 가슴에서 꽤 큰 돌기가 잡히는데 몰랐느냐고 물었다. 의사가 가리키는 곳을 만져보니 확실하게 뭔가 덩어리가 잡혔다. 소위 자가 진단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난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암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나의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바로 다음날 메모그램이라는 검사를 하라면서 검사 결과 암으로 판명날 경우 만나야 할 전문의 이름까지 적어주었다. 검사 결과를 보기도 전에 벌써 담당 외과의까지 알려주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쩍었다. 게다가 그냥 한번 읽어보라며 의사가 내미는 책 제목이 유방암 환자를 위한 지침서였다. 학교로 돌아오는 내 마음은 착잡했다. 순전히 보험료 아까워서 검진 한번 받으러 간 건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가족에게 알려야 하나?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알리자.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절망감 같은 것이 밀려왔다. 차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의사가 준 책을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엔 굵은 글씨로 당신의 탓이 아니니까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내 탓이라니. 내 탓은커녕 나만 빼고 다른 모든 사람의 탓인 것 같았다. 나는 더 살기를 원하는데 다른 모든 이가 힘을 합쳐 감히 내 등을 떠밀고 있었다. 그 알지 못하는 가해자들에 대한 알 수 없는 믿음이 솟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살 자격이 없어 쫓겨나는 것처럼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철저한 고독감이 느껴졌다. 학교로 돌아오니 12시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 도서관 밖 의자에 앉았다. 늦가을의 교정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오묘한 색깔들의 단풍들 사이로 제각기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마치 내가 주인공을 맡았던 연극 무대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들이 태연하게 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 듯 지독한 박탈감과 질투가 밀려왔다. 마침 옆에서 한가롭게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학생들이 영문학 전공인지 비트 제너레이션이 어쩌고 잭 케루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었다. 벌떡 일어나 야 이 바보들아,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야. 무덤 속에서 꼼짝 못한다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에 대해 이야기해봐. 하고 크게 욕해주고 싶었다. 그것도 우리말로 하고 싶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나라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비위가 상했다.
다음날 메모그램과 초음파 검사는 나를 더욱 절망시켰다. 다른 여자들이 간단하게 검사하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는 동안 나는 이리저리 재촬영을 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 같으냐고 물어도 촬영사는 무조건 의사가 말해줄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마침내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의 일거수일투족이 의미심장해 보였다. 의사가 내 목발만 힐끗 봐도 이 여자는 다리가 이런데 또 암까지 걸렸네. 참 불쌍하군. 하고 동정하는 것 같았고 친절하게 미소를 띠며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웃음이나 지어주자 하고 선심을 쓰는 것 같았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로 발견한 돌기는 한 개가 아니라 3개이고 확신할 수는 없어도 암이 의심스럽다는 표현을 썼다.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날까지 나는 학교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평상시와 똑같은 생활을 했다. 내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양극으로 내달았다. 아마 괜찮을 거야. 설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살아오면서 난 부름보다는 훨씬 많은 행운을 누리면 살았고 틀림없이 행운이 내 편이 될 거야 하는 믿음과 그러면서도 어쩌면 이제는 내 모든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자포자기 같은 것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조직 검사 결과 3개의 돌기는 모두 악성이 아닌 양성으로 판명되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라는 경고로 나의 열흘간의 고독이 끝나던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학교 앞 선물 가게에 들렀다. 다시 삶의 무대에 올라선 나를 자축하고 싶었다. 선물 가게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카드가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작가들의 명언 시리즈 카드가 있었는데 마크 트웨인의 말이 적힌 카드가 눈에 띄었다.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이라는 시간의 무한한 가능성.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떠나간 애인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드디어 한반도가 통일되었다는 저녁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무심히 길을 가다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맞을 수도 있고 아무리 믿기지 않아도 눈앞에서 110층짜리 고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암은 남의 이야기라는 듯 잘난 척하며 살던 장영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샘터 2001년 11월 후에 열흘간의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은 계속되고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철저하게 혼자였던 열흘간의 고독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비싼 검사비를 내지 않았으니 보험료 미천을 뽑아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해피엔딩으로 글은 끝났다. 물론 이것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다. 그때 나는 조직검사 결과 왼쪽 유방에 2, 3기 정도의 암이 있고 곧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야말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암에 걸렸고 암 환자가 된 것이다. 마감일 때문에 글을 중간 정도까지 써놓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마무리를 지으려던 나는 이 글을 앞에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검사 결과 솔직하게 암에 걸렸다고 고백하면서 글을 끝낼까? 아니면 거짓으로 결국 암이 아니었다고 글을 끝낼까? 둘 중 나는 후자를 택했다. 왜? 라는 물음에 나는 별로 논리적인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냥 내 마음이 시켜서 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난 그때 무척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다. 신에게 내가 불운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내 자유의지와 노력만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고 오로지 건강하다는 이유로 나에게 우월감을 느낄 사람들이 미웠고 무엇보다 내가 동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존심 상했다. 그래서 내 병은 나와 가족만의 비밀로 하고 몰래 투병하기로 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8년 전에 이 글이 마무리가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 오늘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이라는 시간의 무한한 가능성. 잘난 척하면서 살던 장영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 죽을 수 있다. 하지만 병을 통해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사랑을 배우고 조금 더 착해진 장영이가 바로 오늘 성공적으로 항암 치료를 끝내고 병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면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늘 반반의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아간다. 아름다운 빛. 강원도 홍천군 희망리라는 곳에 용간난이라는 할머니가 산다. 1979년 어느 날 할머니의 남편은 약초를 캐러 갔다가 담뱃불을 잘못 떨어뜨리는 바람에 국유림의 일부를 태웠다. 국유림 관리소는 할아버지에게 산불 피해를 입힌 죄로 벌금 13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살림이 극도로 어려운 정황을 참작해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할아버지는 중풍을 앓다가 숨졌고 갓난이 할머니에게 나 대신 벌금을 꼭 갚아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할머니는 넷이나 되는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도 매년 형편에 따라 3만 원에서 10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다. 너무 늙어 농사를 지을 근력조차 없어지자 일당 7천 원의 허드렛 일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돈을 모아 단돈 몇만 원이라도 해마다 빚진 벌금을 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01년 가을에 드디어 벌금을 완납하고 나서 할머니는 말했다.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 20년 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후련하다. 저승에 간 남편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고. 잡지에서 읽은 내용이다. 요즘처럼 남의 돈 수백억 원을 먹고도 시침 뚝 떼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에 갓난이 할머니 이야기가 마치 먼 나라 얘기처럼 신기하게까지 느껴진다. 그렇게 오래 걸려야 갚을 수 있는 액수였다면 그냥 돈 없으니 어쩔 거요. 날 잡아잡수 하고 버티거나 아예 야반 도주에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20년 동안 뼈골 빠지게 돈을 벌어 빚을 갚았다. 평상시에 나도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은행 빚으로 투기를 하거나 남의 돈을 먹고 종국에는 들통이 나서 감옥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런 뻔뻔스러운 인간들이 있나 하고 혀를 끌끌 찼는데 내가 갓난이 할머니처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년 반 만에 월간 센터의 새벽 창가에서 컬럼 연재를 끝내며 바로 그런 느낌. 참으로 많은 빚을 지고 떠난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동안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독자들에게서 많은 관심과 사랑은 내게 고스란히 빛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일 큰 빛은 독자들이 주는 편지에 제대로 답을 못했다는 것이다. 내게 소위 팬레터를 보내는 독자들을 대충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군인들, 둘째가 감옥에 있는 수인, 그리고 결혼한 지 꽤 돼서 웬만큼 자란 아이들이 있는 아줌마들이다.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군 생활을 하면서도 내게 쓴 편지들, 주로 상관들 몰래 화장실에서 샘터를 읽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내 글을 만난다고 했다. 바깥 세상을 그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력의 원천인 아줌마들이 보내준 편지들, 모두 다른 곳에서 각양각색의 삶을 살지만 나름대로 외롭고 힘든 처지에서 나로부터 따뜻한 위로 한마디나 격려 한 줄을 기대했을 테지만 일일이 다 답을 못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시간이 나면 꼭 답장을 해야 되겠다고 보관해 두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쌓인 것이 이제는 와이셔츠 상자 하나 가득이다.
그래도 이제 그 상자는 내게 그 어느 여왕의 보석 상자보다 더 귀한 보물 상자이고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나면 그것부터 챙길 셈이다. 무엇보다도 글을 쓰면서 나 스스로 위로를 많이 받았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는 데다가 생활 반경이 좁아서 딱히 다른 글감이 없는 나는 한 달에 한 번 그냥 내 마음 그대로를 고백했다. 가끔은 교수라는 직업 때문에 체면이 좀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숨김없이 내 마음을 고스란히 내어놓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못나고 삐뚤어진 나를 누군가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조금은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런 의미에서 독자들은 나의 고해 사제였다. 며칠 전에는 한 중학생이 느닷없이 전화로 인터뷰를 청해왔다. 학교에서 수행평가 과제로 장래에 자기가 갖고 싶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은 외다리라는데 외다리로 살아가는데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였다. 아마 어디서 내가 목발을 짚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외다리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사실 내가 장애인은 맞지만 외다리는 아니라고 말하려다 구태여 고쳐주기가 못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별로 힘들지 않다고 답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어차피 외다리와 마찬가지로 목발 없이는 걷지 못해 늘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 때문이다. 몸뿐인가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휘청휘청 늘 중심을 못 잡고 살면서 어딘가 허전하고 기대고 싶은 외다리 마음이 새벽 창가에서의 기대어 손을 뻗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중심을 잡았다. 그래서 이 엄청난 빛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요즘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시침이 떼고 나몰라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샘터에 컬럼까지 썼던 사람이 그럴 수는 없고 갓난이 할머니처럼 앞으로도 오랫동안 조금씩 분할해서 갚아볼까 한다. 그리고 그 빛을 갚기에 남의 삶에 조금이나마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감히 그것을 아름다운 빛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혹시라도 무심히 쓴 내 글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상처를 주었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용서를 빈다. 늘 의도와는 달리 남에게 용서받을 일을 하게 되지만 성서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루가 7장 47절 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나의 잘못을 용서받으면 내가 더욱더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빛을 갚을 의지를 더욱 다지게 될지도 모른다. 독자 여러분, 칼럼 연재는 끝났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도 항상 여러분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제껏 우리가 함께 나눈 용기와 인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제 마음의 샘터가 되어 외다리라도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빛을 지고 떠나기 전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